네, 자리해 주십시오. 네, 방금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고 왔더니 장동건 씨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네요. 네. 감독님, 드디어 개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나서 만나는 첫 번째 관객들일 텐데, 그리고 영화가 개봉하기 전 마지막 관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의 밤을 감독한 주창민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듣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익숙지 않는 자리라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저도 듣고 또 제 의견 또 소중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동건 배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영화 보신 거죠? 보신 겁니다. 영화 보시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실 텐데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용 배우님. 네, 최연수 역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도 그 최종병기 활 촬영 현장에서 이 소설을 보고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열망하던 작품이 이렇게 개봉하게 되고 그 전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대화하게 돼서 설레이고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좋은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승용 배우님과 장동건 배우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시게 되신 거죠? 사실 예전에 그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를 제가 촬영할 때 네. 그때 유승용 씨께서 이제 그 특별 출연으로 네. 잠깐 나오셔서 한 씬 같이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함께 영화를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로서는 아마 첫 만남이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찍기 전에 사실 영화 바깥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어떤 이미지나 혹은 느낌 혹은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테고 함께 또 작업을 끝내고 보니 또 이런 점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서로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뭐 제가 계속 20대 때 연극하고 그럴 때 뭐 동건 씨는 이미 큰 스타였고 그리고 뭐 다 그러시겠지만 친구나 뭐 네.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면 뭐 이런 영화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훌륭한 배우고 이번에 악역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너무 기대가 됐었어요. 정말 저 선한 얼굴, 또 매너 있고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실제로도 현장에서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오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도 정말 그 촬영 전날 첫 촬영 때 한숨도 못 자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방 허름한 그 모텔에서 막 끙끙 앓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비우고 다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그야말로 오영재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움찔움찔하는데 오영재로 있었으면 진짜 옆에서 좀 정말 가까이 가기 무서웠어요. 어려운 네, 느낌 아니었어요? 정말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항상 그 이제 스태프들을 아우르고 이러는 모습 보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돌아오신 깔끔한 머리로 돌아오신 장동건 배우님은 또 함께 했던 이 동료 배우 유승용 씨에게서 또 어떤 새로운 면을 또 보시고 또 처음 느끼셨나요? 사실 뭐 굿모닝 프레지던트 때는 뭐 잠깐 한 씬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제가 그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배우다라는 걸 느꼈었고 이번에 이제 촬영을 같이 하게 되면서도 사실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연기 호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친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덜 친하다고 해서 또 덜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유승용 씨랑 연기할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작품들 찍으면서 진짜 이번에는 뭐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감독님이랑 얘기 굉장히 많이 나누고 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유승용 씨랑 하는 그 장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오형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승용 씨가 그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그 상대 배우에게 이렇게 좀 건넬 줄 아는 그런 그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 후반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와서 하는 장면 찍을 때는 네. 정말 이렇게 딱 묶어놓고 앉혀놓은 그 유승용 씨 얼굴을 딱 봤는데 아 맞아 내가 오형제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막 괴롭히고 싶으셨나요? 예, 이렇게 이렇게 확 그 오형제로 빙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사실 좋은 배우들끼리 함께 했었을 때만 나오는 액션과 리액션의 정말 시너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시너지를 극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변론이 가능한 뭐 그런 범죄인데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나쁜 맞아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연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저지른 어떤 법적인 책임은 굉장히 큰 죄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승환이도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네. 그날 만약에 세령이가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줬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어떤 그런 방조죄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 과연 누가 나쁜 사람일까에 대한 그런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그랬었고 또 이렇게 외적으로는 그 세령 마을이나 그 소설을 읽을 때 그런 그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영화화됐을 때 굉장히 좀 서사로서 좀 아름답고 그렇게 될 거라는 그 기대를 많이 했었죠. 유승용 배우님은 아까 제가 미리 좀 여쭤봤었을 때는 막 소설과 지금 영화화된 것들이 막 마구 머릿속에서 지금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예, 뭐 저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 보면서 그 세령 마을 이 미장센을 어떻게 구현해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촘촘한 그 서스펜스와 거대한 서사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이걸 과연 120분 남짓한 러닝타임에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형제가 그 원작에서는 최연순의 집에 와 초대돼서 막 같이 식사하고 심증을 가지고 장면이죠. 점점 조여오는 그런 장면들이나 7년 동안 복수를 위해서 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두 사람들의 그 전사들 이야기들.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런 거대한 서사보다는 감정의 서사. 더 이제 시공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 인생에서 사실 그 최연수가 세령이를 차로 그때 그 시간에 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작잖아요. 그렇지만 참 삶이라는 게 그렇게 삶이라는 게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때 만약에 안 그랬으면 전화로 해결했으면 제가 만약에 안 갔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인생을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쭉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행히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긴 했었고 또 그렇게 또 7년 동안 이 두 사람의 삶이란 게 그렇게 또 붕괴되기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는 댐이 붕괴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영화의 스틸을 또 함께 보시면서 7년의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명장면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받는 시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드릴 테니까요. 함께 또 스틸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에 함께 옆에 또 유승용 씨, 현수의 또 두 배우의 정말 또 변신이 드러나는 그런 스틸인데요. 유승용 씨 같은 경우는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는 그런 최연수, 그리고 오영재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최연수라는 사람의 여러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여러 요소고 시나리오 안에서도 여러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이 캐릭터의 중심에서 이 캐릭터를 관객들한테 설명시킨 데서 가장 중심에 놓았던 어떤 만약에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인물에 대한 전사,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리고 동시에 또 현수를 마지막에 여러분은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버지니까라는 그러니까 이 부성애라는 것이 이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모성애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모라면은 네.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객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과연 어땠을까? 물론 죄로 인한 죄나 달게 받아야 될 죄값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지만 만약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전부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현수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이었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장동건 씨 이 영화 속에서 그 사람 진짜 악마예요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네. 이 대사가 오영재를 사실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스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 M자 탈모뿐 아니라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게 좀 힘이 있죠. 이게 약간 파마성 머리여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힘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기면서 네. 캐릭터가 부여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근데 사실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었고 네.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정말 광기가 머리카락 네. 끝까지 느껴지는 그 느낌. 네. 그래서 그게 모니터를 해봤더니 네. 캐릭터에 괜찮아서 사용하게 된 거죠. 이제. 네. 이런 외향적인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뭐 행동적인 부분들 같은 게 뭐 걸음걸이라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라든지 네.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내면에서 네.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악마 본인은 이 역할을 네.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겠지만 네. 그 이 악마성이란 걸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또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뭐 외형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라인에 대한 제안은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테스트들을 해보고 뭐 안경도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뻔한 거 이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낯선 느낌이 딱 들면서 이게 캐릭터에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배우가 사실 연기하면서 뭐 헤어라인 변화 정도 하는 게 그렇게 큰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게 단지 너무 그 변신을 위한 변신처럼 보여지면 어떨까라는 게 좀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됐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한 모습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감독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동건 씨 같은 경우는 얼굴에 가면을 쓰면 더 편하게 연기를 잘하는 타입인 것 같다. 근데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제가 했고 그래서 흔쾌히 머리를 밀었죠. 네. 얼마나 자주 밀어줘야 돼요? 거의 그 면도랑 비슷해서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래 분장할 때마다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보다 키 큰 사람도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영재는 항상 그렇게 보는 모든 사람이죠. 사람을 다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강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쏘아본다거나 할 때도 이렇게 다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연기를 염두에 두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광기나 어떤 그런 사이코패스라는 것에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사실 오히려 이 오영재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심리 같은 거를 좀 이해하고 싶었고, 관객분들에게 좀 설명이 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지극히 딸을 사랑하던 아빠가 딸을 잃고 복수를 한다. 그럼 굉장히 쉬운 보편적인 감정인데, 네. 학대하던 딸을 잃은 아빠가 딸을 위해 복수를 한다라는 게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면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감정이기도 네. 그래서 하고요. 어떤 그런 점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감독님은 이렇게 영재가 된, 현수가 된 두 배우가 현장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왔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믿고 그냥 나는 가도 되겠나요? 네. 저는 동건 씨 같은 경우는 네. 동건 씨가 배우로서 가장 핸디캡은 잘생김? 네, 잘생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그 장동건이란 그 이름 석자에 잘못하면 묻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얼굴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영화를 많이 보시고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굳이 또 반복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동건 씨한테 동건 씨가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동건 씨가 사이코패스나 어떤 폭력적인 악을 연기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캐릭터 같은 느낌이 더 들 정도였거든요. 원작과 굉장히 또 다른 결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유승용 씨의 변화들이나, 물론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혹은 아니면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많이 만들어 나가고 변화한 캐릭터긴 하지만, 이렇게 완성된 캐릭터를 옆에서 또 보신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 승용 씨가 맡았던 최현수라는 인물은 어떤 감정의 극대치를 연기해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해서 볼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어야 됐거든요. 생각보다 영화에는 넓은 쇼트도 많지만 반대로 얼굴이 클로즈업 쇼트도 되게 많습니다. 그 얼굴이 관객들한테 진실되고 그를 법하게 보여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어떤 감정의 극대치를 연기에서 표현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주문을 요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렇게 보여달라라고,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지만 맛있는 걸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배우들이 이렇게 뚝딱뚝딱 성찬을 차려내셨네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성찬을 차렸는지. 손 괜찮으세요, 유승용 씨? 진짜 저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 아니고 그 내려치는 장면을 보면서, 물론 굉장히 안전하게 촬영이 됐겠지만 쉽지 않은 촬영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하지 않았고요. 네. 물론 이제 영화가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일단은 감정은 실제로 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주 추웠는데, 사실 추웠는지도 몰랐고 아팠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게 되돌아야 되는 이 신체가 안 돌아와서 이게 팔도 안 올라가고 손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몇 편 찍으면서 사실 이렇게 막 몰입해서 이렇게 막 그거를 이렇게 한 거는 그 장면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클로즈업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그 강렬했던 그 순간이 갑자기 저도 떠올라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셨던 이유는 네. 그게 이제 실제 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저렇게 철문을 평온한 안전하지 목소리로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 두 손으로 두들기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네. 뚫고 나가 그걸 어쨌든 열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마 연기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 그 후유증이 그렇게 좀 유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두 번째 스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틸 보여주시죠. 또 같이 표현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안개가 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웠고 시간적인 것들을 맞춰서 찍어야 했었고 CG가 아니었던 거죠, 그 안개는. 그러니까 안개는 실질적인 건 실제 안개고요. 네. 그 뒤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특효팀이 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스모그를 뿌렸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지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저 전체의 톤을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그 세 가지 요소가 결부돼서 그렇게 그 어쩌면 진짜 세력마을 같은 공간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세력마을이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케이션은 다 따로 찍혀져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치 한 곳에 있는 것 같은 톤과 매너들을 같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결국 탄생이 된 것 같아요. 두 배우분들은 앞서 그 이 세력마을에서 가장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가 가장 궁금했던 지점들 뭐셨고 또 그리고 현장에 저희는 이제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 갔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지점들 같은 것들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촬영 장소들이 굉장히 좀 깊숙한 곳들, 좀 외진 곳들이 많았었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공간이 굉장히 그 연기하는데 그 감정이 있는 공간들이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어떤 이렇게 좀 그 인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저절로 악의 기운이 막 그런 그런 느낌도 있었고. 다만 이제 뭐 그 원남 저수지 같은 네. 경우 그러니까 그 송세벽 씨가 이렇게 다이빙해서 다이빙을 들어가는 그 하는 바지선이나 곳이죠? 네. 취스탑 있고 그런 거기 촬영할 때 구 촬영할 때는 이제 뭐 그쪽이 이제 한 공간이었었는데 좀 불편했던 거는 이제 화장실 이제 배 타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거 이제 뭐 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외에 이제 다들 이제 좀 외진돼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그 이 현장 촬영 분위기가 그 어떤 이 소설과 영화 속의 어떤 분위기와 굉장히 일치되는 곳이어서 영화에 집중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현수가 우물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수의 눈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승용 배우의 눈으로만 보일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아닌 어떤 딱 샷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진짜 끝도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또 아버지가 그 죽잖아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깜깜한 그 시커먼 물속. 근데 이제 꿈에서 계속 서원이를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서원이를 이제 막 불러서 이렇게 이 피에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느낌들을 사실 취스탑에서 저 지금 네. 장동건 씨가 가운데 서 있는데 저 자리에서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 공간으로 가면 정말 이렇게 그 앞서 그 어둠의 기운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압도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정말 이렇게 저도 촬영 중에 느꼈는데 이렇게 허리를 반 이상 숙이면서 막 부를 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었고, 네. 저 이제 과거에 꿈속에서 들어가는 헤매는 저 갈대밭은 공교롭게도 그 최종병기 활에서 막 뛰어다니던 그 신들이, 주신타가 주신타가 뛰어다니던 네. 신들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막 또 돌아다녔어요. 그 공간이 주는 그 신비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공간만큼 정말 이 영화의 이제 이렇게 뭐랄까 주인공으로서 또 거의 이 두 분이 정말 큰 시계의 축 같다면 감독님 이 공간 자체도 하나의 또 큰 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그 7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보시니 아 진짜 이 공간만은 내가 너무나도 잘 구현해냈구나 라고 제가 자랑 타임 한번. 어쨌든 그 처음 이야기했듯이 세령마을이라는 것은 비밀을 간직한 우리 개인의 그 최연수가 아버지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또는 승환이가 아이를 구해주지 못한 문을 열어주지 못한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또는 오영재가 아내의 사랑을 결핍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 비밀을 갈구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세령 공간이 그 안개 속에 자욱하게 그려졌고 그 속에 스몰된 마을이 숨어 있었던 거는 제가 어쨌든 영화를 전체를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는 저는 지금처럼 그려진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스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틸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 감독님하고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눈 장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이고 이렇게 고민하고 뭐 생각할 그런 거 없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렸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됐고 네. 그거에 대한 7년간의 죄책감과 또 그 죄값 달게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제 최연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그 피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고경표 배우가 정말 저 모습 보니까 정말 감독님께서도 그러셨고 현장이 진짜 공간 스태프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뭐 영화에 또 연기에 영향을 미치겠냐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하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성의를. 그래서 진짜로 따로 분장하고 안 보고 그래서 만났을 때 딱 그 눈빛을 좀 구현해내고자 노력을 했었고 우리 고경표 배우는 정말 제 사진을 이제 책상에 놓고 매일 이렇게 대면하면서 뭐 증오도 하고 보고 싶어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그 현장에서 다 보였던 것 같아요. 보였던 것 같고 저 모습을 보니까 저도 깎아머리고 우리 서원이도 깎아머리인데 저는 죄 때문에 이 안에 있지만은 저 아이도 7년 동안 정말 그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있었던 그 불쌍한 저 부자지간의 모습들이 여운이 좀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또 여기 스틸 안에는 없지만 또 저는 장동건 배우가 다음에 나오네요. 네. 이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장면들이 전 다 인상적이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히나 구판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선글라스 아래로 내려오는 눈물인가 빗물인가 그런 느낌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세 일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사실 초대받지도 않은 그냥 가운데 끼어든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사실 결국 그 구판을 막 이끌고 가는 느낌 같은 걸 받았는데 배우들에게서 가끔 아마 감독님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테고 시나리오에도 없었을 테고 배우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내가 무언가 어딘가로 가고 있구나라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느낌 같은 걸 받았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는데 어떠셨나요? 그 사실 시나리오에 이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뭔가 불명확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씬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작 소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냉정과 공황 어느 쪽이 연기였을까? 후자라면 영재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배우가 됐어야 했다라는. 네. 그래서 배우가 그러니까 냉정과 공황 사이에 어떤 곳을 막 해내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어떤 접신의 느낌 같은 그런 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이 씬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여쭤봤더니 이제 복수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딱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냉정함을 찾고 복수로 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신이 들어와서 정말 그 순간에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뭐지? 하면서 이 장면 때문에 다른 장면들 찍으면서도 계속 여기가 무거웠어요. 이 장면 찍기 전에는. 네,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과 이제 앞에 촬영들을 해나가면서 오영재라는 사람과 좀 가까워지고 그 안에 조금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을 촬영을 하게 됐죠. 감독님, 이 두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이제 뭐 모니터를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와, 이거 좀 놀랍다. 이건 전혀 내가 어떻게 디렉팅의 힘이 아니다. 그 어떤 다른 배우만의 힘이다라고 느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판은 춤 장면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어쨌든 사이코패스가 무당과 함께 춤을 춘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는 이해되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당을 하는 경우는 무당이 이제 그 구슬을 하는 경우는 무당이 어떤 식으로는 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아이가 되고, 네. 할머니가 죽었을 때 할머니가 되는 게 이제 무당이 구슬할 때 역할인데, 저는 오영재라는 인물이 구슬하는 순간 복수의 화신 또 다른 어떤 뭔가로 빙의가 되어서 이제 기존에 그 전에는 오영재였다면. 복수의 구슬을 한 이유는 어떤 복수의 뭔가 악을 가진 또 다른 오영재가 저는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2부가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자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은 동군 씨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촬영할 때가 되면 조금 미뤄달라. 며칠만 미뤄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의 영화의 막바지쯤에 촬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 되게 장면이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부터 찍었지만 결과적으로 오케이 된 거는 그 해지기 직전 어떤 마지막 컷. 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져. 그리고 강가로 걸어가는 장면도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군 씨가 지쳐서 그랬는지 혼자 걸어가더라고요. 카메라는 그래서 따라갔고. 네, 뭐 영화에는 이제 편집이 돼서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꽤 긴 시간을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탈진할 것처럼 막 힘들어서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카메라 앞으로 저는 이게 쓱 프레임 아웃을 하면 컷을 하겠지 하고 쓱 지나갔더니 카메라가 쓱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걸어갔죠, 뭐. 근데 그게 영화에서 이제 쓰이게 되죠. 뭐 음악방송 카메라들처럼 그렇게 배우를 따라간 그 카메라 덕에 이런 멋진 장면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영재가 보면 여기 그 처음으로 갈증이라는 게 생겼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영화 속에서 오영재는 굉장히 그릇된 방식으로 그 갈증을 풀긴 하지만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갈증을. 네.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7년의 밤이라는 작품이 배우로서의 큰 해가를 해주는, 뭔가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뭔가 사실 7년의 밤 하기 전에 그 약간 제 스스로에게 좀 식상함을 느끼고 내가 뭘 좀 새로운 것들을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정말 원 없이 현장에서 연기해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덕분에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해보고 이제 그런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현장이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그 연기에 대해서 그런 갈증 같은 걸 좀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네. 두 배우가 만났을 때 사실은 말을 나누기보다 몸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더 많았죠. 실제로 귀도 이렇게 좀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한 1cm 정도 이만큼이 이제 찢어졌는데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꼬맸나봐요. 40바늘 정도. 네, 이게 앞뒤로 이제 뚫려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진 거죠, 이렇게 연골이. 앞에 같이 계셨었어요? 이승용 배우님 보시면서.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뭐 잘 몰랐었을 거예요. 이렇게 피가 조금 이렇게 나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피를 막 닦아 보니까 앞뒤가 이제 이렇게 뚫려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갖고 그 1cm를 한 40바늘을 꼬매죠. 네. 그래서 이제 귀 모양이 이제 요거 촬영하고 나서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 되게 뭔가 좀 이렇게 훈장 같은 느낌이에요. 네. 우선 그 장동건 배우님 이번 연기 너무 좀 소름 끼치게 보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해안선 영화를 봤을 때 정말 그때도 감명 깊게 보았거든요. 정말 저 배우님은 언제까지 그 카멜레온 같은 그런 연기를 펼치실지. 그 사실 그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M자 탈모가 생겼다고 아까도 이제 그 스틸컷에 나왔는데 네. 전 정말 M자 탈모가 있으신지 알고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약간 조금 이마가 원래 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탈모가 좀 있으신 건지 지금 진짜 정말 그게 질문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유승용 배우님도 이번 작품 하시면서 또 그 광해 때 또 추창민 감독님 그 또 같이 작품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 하시면서 또 어떤 그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네. 네, 일단 그 영화 속의 모습은 이제 분장이었었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면도를 한 거고, 뭐 실제로도 그때 뭐 탈모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질문이 뭐 그렇게 나올지. 풍성한 편은 아닙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탈모 치료사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전문가의 연락처 좀. 더 밝고 환하게 장동건 배우의 얼굴을 저희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사실 광해 얘기하셨지만 두 분의 어떤 호흡이 그 영화 속에서 정말 빛났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금 만나니까 또 어떠셨는지가 아마 질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광해 때랑 지금 변함없는 감독님의 모습은 정말 언제나 진지하시고 섬세하시고 집요하시고 지구력이 엄청나세요. 체력이 좋으세요. 집요함의 어떤 예를 하나 들자면 아무튼 그냥 작품만 생각하세요. 오로지 작품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작품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론 힘듦도 있지만 이렇게 끝나고 났을 때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엄청 감사하고 그래서 저분이 저러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뭐 광해 때랑 다른 점은 광해 때는 저한테 별다른 디렉션을 안 주셨어요. 좀 방치해 놓으셨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뭐 다 모든 배우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뭐 3초, 5초 뭐 잠깐 나오는 씬이지만
뭐 30테이크 뭐 하루 종일 막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찍고 그게 이제 우유부단함이나 선택 장애가 아니라 네. 혹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후시 녹음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목이 다 쉴 정도로 몇 회차를 후시 녹음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정말 그 순간이 배우로서 가장 영광스러웠고 가장 행복했고 제가 일생 동안 해보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조차까지도 다 이렇게 끄집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크게는 자기가 구축하고 설계하고 한 세상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파괴한 사람에 대한 응징과 복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기의 세계에 이제 딸과 아내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자기 세계에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현수가 스스로 이제 그 목숨을 끊게 되면서 사실 복수의 대상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영재도 그동안 계속 살아왔던 어떤 그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 사람도 사실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의 죽음은. 네. 답이 있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아유, 선생님. 근데 질문은 감독님께 드릴 건데. 네.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왔는데요. 공부하면서 막 하루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막 책을 친구들이랑 하루에 한 페이지씩 막 읽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완전 기대했던 작품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주셔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 이었거든요. 이게 책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인데 왜 사형이 아니라 자살로 끝내신 건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약간 최은수의 자살로 오영재도 자살한 거면은 오영재가 그 복수를 위해 벼르고 별렀던 약간 7년의 밤이 좀 너무 허무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써서 질문을 준비를 하셨어요. 감독님 마지막 질문에 답 부탁드립니다. 물론 원작에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긴 했었는데 저는 그 원작과 조금 다른 해석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그릇된 운명과 싸우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한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한테는 어쨌든 받기 싫은 유산, 그릇된 피 같은 게 있고 그 거부하고 싶었던 피가 내 아들한테까지 물려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사람은 나약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항상 선택은 어리석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선택한 방향은 자기는 최선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항상 최악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었는데 그 어리석은 인간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저는 자살이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 대를 그럼으로써 내 마지막 물려주시는 피를 끊어내는 그 운명을 끊어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운명을 마지막으로 자살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이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로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 속에서 잘못 쓰여지면 좀 그릇된 인식을 줄 것 같아서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된대요. 감독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타임,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묵직한 영화로 찾아뵀는데 정말 몸과 마음도 또
영혼도 치열하게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찍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는 힘들게 찍었지만 이 좀 뜨거움과 또 영화적인 이런 기호를 큰 스크린에서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동건 배우님. 네,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추창민 감독님. 그 영화에는 많은 이면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신 영화에 대해서 한 번쯤 이면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집에 가셔도 조금 영화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